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직접 밝혔습니다. 여야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와 이 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 작전에 나섰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 영향으로 한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행성에서는 북한 무인기 관련 작전 지원을 준비하던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 출석 요구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오는 28일에는 정해진 일정들이 있어서 어렵다며 소환 날짜와 조사 방식은 변호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조직을 동원해 검사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노동 약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노 사이 착취를 타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2,000명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는 722명, 한전은 496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의 코로 침투해 뇌를 괴사시키는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 귀국한 50대 남성이 이 아메바에 감염돼 10일 만에 숨졌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녔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와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한 뒤 북상했는데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해 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먼저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된 건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이들 항적이 북한 무인기 5대로 식별되자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에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는 남하를 계속해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진입한 뒤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복귀 시간은 분석 중이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에 머문 시간은 최소 7시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이후 5년여 만으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찰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송수신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오늘 여기 와서 활동한 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송수신 됐을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상응해 우리 군도 무인 정찰기를 MDL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습니다.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상거리는 북한의 침범거리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고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의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와 도심지 인근 상공까지 내려온 만큼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를 어긴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상과 해상에서는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 비행금지 구역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남측의 대비태세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은 이후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엔 창린도 평화수역에서 해안포를 쏘아댔고 2020년엔 비무장지대에서 실탄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 올해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10월엔 동서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더니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면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겁니다. 또 이번엔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해하면서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 영공에서 모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쪽 전반 지역을 정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출현에 따른 우리 쪽 공항 등에서 정상 비행을 하는지 탐색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로 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수도권에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서 한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이륙이 통제됐습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 군용기도 여러 대 출격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가 하늘을 계속 맴돕니다.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용기도 여러 대 출격한 겁니다. 전투기들의 이례적인 비행에 오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서울 시내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며 불안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산책하다가 하늘에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계속 나서 하늘을 좀 쳐다보니까 빗물체 같은 게 조그맣게 보여서 계속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비행체를 한 3개 정도를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오후 한때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작전을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가 1시간가량 항공기가 뜨는 걸 막은 건데 통제가 풀린 뒤에도 김포공항 국내선 20여 대와 인천공항 국제선 10여 대의 이륙이 수십 분씩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육상과 해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해안도로 일부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에겐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무전기를 상시 개방하고 조업 한계선도 지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종 지역이라 헬기 소리는 늘 보고 듣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뉴스를 보니까 무인기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힘든 시기에 걔네들은 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 경찰도 인천과 경기 남북부, 서울, 강원지방경찰청에 경계 강화 태세를, 나머지 지역엔 작전 준비 태세를 발령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인기를 서울 인근까지 내려보낸 북한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수도권 시민들은 종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공군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이에 대한 작전을 펼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자력으로 무사히 탈출했고 민간인 피해도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건 오전 11시 39분. 바로 옆 강에는 낙하산을 펼쳐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도 보입니다.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밭입니다. 바닥이 검게 그을렸지만 눈이 쌓여 있어 불이 번지지 않았고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추락 지점이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라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종사 27살 A씨 등 2명은 모두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행기 추락이지? 괜찮으신가? 아, 살아 계신데 한 분은? 아, 두 분 다 살아 계신데요? 다행이다.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조종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종사가 시동 꺼진 채로 내려오다가 가능한 한 강에 빠지려고 애를 쓴 거지. 애를 썼는데 한 20m 오버돼서 나간 거 길로. 그러니까 동체가 이 강에 없는 이유가 조종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추락한 항공기는 우리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길이 10.9m, 높이 3.7m인 전술 통제용 항공기로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이에 대한 작전 지원을 위해 해당 항공기가 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 11시 39분경 기지 이륙 중 착륙하였습니다. 조종사 2명 비상탈출하였으며 민간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강원도 원주 상공에서 공군 K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항공기 잔해를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한미연합군은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강대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넘도록 영공을 활보할 동안 우리 군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질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100여 발의 경고 사격으로 대응을 시도했죠. 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무인기가 들어왔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안입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의도예요. 지금 이제 5년 만에 무인기를 다시 보낸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세요? 여러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9월, 예. 지난 9월 이후로 북한이 한미의 군사 동행에 대해서 매번 맞대응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한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인민군 총참모부도 북한 표현으로는 건건사사, 사사건건 계산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 한미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예. 지금 군산기지에 F-22 세계 최강의 랩터가 와 있어요. 네.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그동안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냈지만 예. 자신들은 고체 엔진 로켓, 그다음에 인공위성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보여줬는데 지금 체면이 구겼거든요. 예. 우리 국토위성에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네. 모든 평가에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존재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21년 1월 달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네. 전략 무기 부분에 이제 최우선 5대 과업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찰위성하고 전방 500km까지 종심까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긴장 조성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의도가 관철이 된 거라고 봐야죠, 북한에. 예. 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무인기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내려보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복기를 해보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흑해 그 러시아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 함이 침몰했습니다. 예. 그 당시 양동 작전을 했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한쪽에서 무인기로 모스크바 함에 근접 지원 체제를 교란했고 예. 여기에 신경을 쓸 때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 강화도 쪽에 여러 대의 비행체를 띄워서 예. 교란을 시킨 다음에
한 대를 깊숙이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한 대를 은닉할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네 대는 교란형이었던 거고 왜냐면 바로 항적이 사라졌으니까. 네. 소실이라는 표현이니까 어딘지 모른다는 예, 거죠? 그건 소실은 뭐냐면 이제 레이더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무인 비행기는 작고 그다음에 고도를 낮추면 산 때문에 잡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쪽을 교란시켜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로 의도적인 교란 작전을 했다. 그 목표는 나머지 한 대였던 거죠. 네. 그럼 장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간 것, 정말 수도권 서울을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로 온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미 성주까지 갔었고 예. 전에도 이제 서울 상공 인근을 왜냐하면 가다가 추락한 것에서 차량 장치를 이제 끄집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상공으로 전개시킨다 그러면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달성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상공에 전개를 시키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제약이 돼요. 아, 왜냐하면 예. 전시면은 얼마든지 사격을 할 수 있지만 이 평시에는 아무리 무인기라 하더라도 소화기는 격추가 안 됩니다. 네. 적어도 기관포 20mm 벌컨이나 30mm 비호 복합 정도로 쏴야 되는 미사일은 너무 크고 맞추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탄도가 20mm, 30mm인데 그거 한 발만 민가에 떨어져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격추시킬 수 있는 군의 대응이 어려워요. 네네. 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점도 늘었다고 봐야죠. 예. 자주 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돼서 지금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추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경우의 수지만 실제로 모든 화력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기계화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비호 내지 비호 복합 체계가 있어요. 예. 지금 그 드론 무인기를 제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지금 평가받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수도권 상공 지키기 위한 대공포 체계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볼컨포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헬기에서 이제 일부 사격이 있었던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격추만 만일에 목적을 뒀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그 불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인구 다 밀집 지역이에요. 어디든 농촌이라도. 그럼 낙탄이 떨어지면 격추했다 하더라도 민가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군의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전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정도면은 예. 사실은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그런 격추할 수 상황이라고 있다. 봐야죠. 예. 저희가 앞서 그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5년 전에 이제 북한 무인기를 보자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오늘 발견된 무인기의 기술적인 어떤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진보는 없을 거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북한이 보여줬던 정찰 이송이라고 하는 그 위성 체계에 들어있는 해상도도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면 저 무인기 체계는 사실은 더 소형화된 정밀 정찰 장치가 필요한데 저 정도의 그런 기술을 확보했을 리가 제가 보기엔 높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격추를 못 시키고 예. 뭐 6시간, 7시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착을 한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포착이 안 되고 지금 포착을 가다가 해서 따라간 격추된 거니까. 추락한 네. 그러니까 자력으로 추락한 상태의 기체만 우리가 수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5개 기체를 모두 포착을 했고 예. 네. 일부 격추 시도도 했고요. 민간에 네.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대공 방어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그런 판단은 좀 어렵고요. 예. 무인기 자체가 RCS 여기다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로 격추, 미사일용 미사일을 활용을 해서 격추시키는 것도 어렵고 예. 예. 그렇다고 소화기로도 어렵고 예. 그러면 적당하게 지금 이걸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예. 물론 무인기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서 만능처럼 보이지만 지금 대응 체계가 없어서 그렇지 예. 무인기가 그렇게 효과적인 그렇게 뭐 만능 무기는 아니에요. 준비만 한다면. 지금 예. 미국도 또 여러 군데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무인 체계는 아닌 거고요. 예. 다만 무인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이 무슨 뭐 최첨단으로 네. 뭐 방공망이 뚫렸다, 무슨 뭐 우리의 기밀 자산이 털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아직은 그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2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게는 한 12, 13kg. 성인 남자분 들 수 있는 지금 무게거든요. 참 비슷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일 또 내려오면 지금 또 수도권을 향한다면 또 군은 지금 당장은 또 격추시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이런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군도 대응으로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예. 유인 정찰은 MDL 인근에서 예. 안전지대에서, 그다음에 무인기는 상응한 거리로 북쪽에 지금 집어넣었다 뺐거든요. 그 합참이 발표했거든요. 예. 네. 근데 북한의 대응이 없거든요. 첫째, 탐지 능력이 없고 예. 격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탐지를 했고 격추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차이를 보시면 근본적으로 대공 방어망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 민가에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적정 지점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면 비행기가 복귀하는, 무인 정찰기가 복귀하는 무인지대에서 집중적인 사격을 했다고 그러면은 예. 격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초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뭐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적절했다고. 적절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 자체가 첨단 무기나 아니면 대형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수준도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 9.19 군사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혹시 지금 정말 뭐 지역이나 뭐 해상, 이번에는 지금 영공까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오히려 좀 무력화하려는 의도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착시가요, 9.19 군사 합의는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공군력하고 해군력이 현저하게 열세기 때문에 네. 이 특히 정찰 자산이나 해상에서, 그러니까 서해는 135km, 그 다음에 동해는 80km 해상에서의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MDL 인근에서 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일정한 그 공간 내에서는 이 비행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북한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북한은 장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수없이 지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9.19 군사합의 휴지 조각이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어겨도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 무효화는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전장치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음대로 위반하면서 이 파기는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혹은 파기를 위한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은 그렇게 명분 축적 안 해요. 예. 그냥 뭐 필요하면 그냥 파기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보적 이익을 취하면서 예.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대한민국이 먼저 그걸 파기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위반을 하는 거죠. 네. 예.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공군이 대응을 하는 조치를 취하던 중에 경공격기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보아하면 군 당국의 지금 대응 시스템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미국 그 최첨단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미국도 추락 사고는 심지어는 뭐 2조 원대 B2 스텔스 폭격기도 네. 그 추락하거나 아니면 추락 중에 손상을 입거든요. 안 그러면 좋죠. 다행인 건 이제 조종사 두 분이 안전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지금 추락한 비행기는 사실 경공국기라고 그러지만 현대전에 맞는 공격기 개념은 아니에요. 일종의 전선 통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전을 지원을 할 때 항공 높이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트기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럼 지금 떨어진 건 터보프로 프로펠러기거든요. 전선의 저고도에서 장기간 예. 체류하면서 헬기보다는 빠르니까요. 예.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본적인 무장은 갖춰야 되니까 예. 건포드하고 로켓포드 해서 기관총과 70mm 로켓 정도를 운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공국기, 예를 들면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마약, 남미나 이런 데에서는 경공국기를 써요. 그러나 현대전의 경공국기는 아니고 전선 통제기, 지상 지원하는 거다. 그런데 왜 저 비행기가 중요하냐면은 저 비행기가 속도 때문에 터보프롭이기 때문에 이제 무인기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기종이거든요. 제트기는 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륙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아직 뭐 원인은 나와야겠지만 예. 아마
이 불시착을 시도했던 것 같고 예. 천만다행인 게 조종사 두 분이 안전하니까 원인을 찾으면 그래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인기에 전술적으로 적합하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은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무인기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 공격 헬기 전력이 있고요. 예. 아파치부터 시작 코브라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저 K1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비호 복합 체계부터 대공방어 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다른 국가 일반적인 국가보다 예. 사실은 무인기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잘 복기를 해서 예. 뭐 이번에 그 허점을 많이 메운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무인기가 최첨단이거나 그렇게 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예.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전혀 대응을 못했거든요. 왔다 나간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선명해지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본 것처럼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을 치는 어떤 도발들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도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한미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도발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왜냐면 뭐 그 10명에 지키는 사람 1명 도둑놈 못 막는다고 네. 언제든지 허점을 찌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NL 해상, 그다음에 육상의 MDL 예. 이쪽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은 한미의 동향 혹은 긴장고조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보다 도발할 것이다. 이미 NL을 넘어서 미사일도 쏜 적이 있고 예. 지금 수도권 북부 상공까지 왔거든요. 이건 대단한 도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더 높은 고강도의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으면 도발이 있을 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최대한 그 대비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국민들도 너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실 건 없다. 군이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체계가 잘 돼 있고 예. 차츰 이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더 세련되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근데 오늘 우리 군의 대응을 보자면 우리 군도 유무인 정찰 자산을 이국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반을 한 건데 이렇게 서로가 군사합의를 위반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도 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도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지금 서울 북부 상공 왔다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 확전, 우발적 충돌 이걸 대단히 우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재래시 전력이 딸리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양측이 지금 고강도의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물밑에서 한 라인이나 대화 채널이 있어요. 이건 또 없어요. 예. 그럼 이런 초긴장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할 수 있거든요. 전쟁은 사실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물론 뭐 전면전이나 이런 예, 거는 예. 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사전 탐지나 이런 걸로 이제 사전에 알 수 있지만 예. 중요한 건 국지적인 우발적 충돌입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무인기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사격을 했는데 낙탄이 북한 진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무인기가 대형으로 갔다 오는데 북한이 사격을 하면 우리에 대한 사격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제한된 이번에도 교전까지 갈 사격이 수 있는 걸 있거든요.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긴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긴장 관리.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 대응 국면에서는 군사적으로는 밀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원칙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긴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양측 다 긴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누구 펀치가 더 세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군의 고충도 있고 당국의 고충도 있지만 네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긴장 관리에서도 지금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서 예.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데 사실 어떤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이벤트를 보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가족 명절이라든지 지금 시기로 볼 때 언제쯤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틈이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도 무한정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점점 수단이 고갈되고 있어요. 예. 미사일도 지금 자신들의 체력에 맞지 않게 많이 쐈고 지금 무인기도 지금 상당히 고강도 도발을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여기 도발했기 때문에 다음번엔 여기에 상응하는 몇 배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군도. 예.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NLL에서의 충돌에서도 항상 북한의 피해가 컸거든요. 뭐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기습작전을 빼고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도 사실은 지금 기초 체력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거기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예.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적정 국면에서 이 휴지기를 갖거나 국면을 전환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한미가 훨씬 더 세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무한 소모전에서 지금 처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무한정 이 도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이거든요. 그 이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노이로 돌아가서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는 건데 네. 그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예. 또 우리 이 윤석열 정부 역시 이 남북 관계 발전보다는 잘못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것과 북한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면 2017년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구를 찾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대화의 여지도 있다. 다만 그 긴장 관리, 특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상황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그 의도와 대응 전략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내 노조는 노동 약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노사의 착취를 타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관련 회계 서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절반에 육박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한 발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며 칼을 뽑으면서 특히 노동개혁 중에서도 노조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신년 메시지에서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2,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 722명, 한전은 496명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이 줄어듭니다. 감축 규모는 12,442명으로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합니다. 첫 해인 내년에는 11,081명이 줄어 공공기관 전체 인원은 올해 44만 9천 명에서 내년엔 43만 8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정부는 연간 최대 7,600억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로 17,000여 명을 줄이고 대신 국정과제와 안전 등 필수 인력 4,700여 명은 재배치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전의 청원경찰과 검침 등 현장 인력과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관리 인원 등이 축소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해외 지사 3곳이 폐쇄됩니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한수원의 신안을 3, 4호기 건설과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은 늘어납니다. 기관별로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 구조조정 규모를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700명이 넘는 정원이 감축됩니다. 한전은 500명 가까운 정원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3명을 감축합니다. 또 중소기업은행 390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는 1000명 넘게 줄어듭니다. 정원 구조조정 가운데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엔 21,000명으로 늘리고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새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2일 서울 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다시 돌입합니다. 앞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시위를 멈춰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받아들여질 거란 믿음이 끝내 좌절됐다는 겁니다. 전 장현은 그동안 요구해온 권리 예산 1조 3천억여 원 가운데 단 0.8%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이건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는 0.8%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킨, 특히 기획재정부가 그 정액을 반대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경찰이 신속 대응하기로 논의를 끝냈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도 다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최근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을 수용할지도 곧 결정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교통공사가 전장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는 2024년까지 승강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서울 지하철역 19곳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공사에 제안했습니다. 또 전장현에는 열차를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500만 원씩 공사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전장현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조정안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시위 재개 당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까지 또 다시 안 되면 그 다음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 5분 연차 가면 500만 원의 강제 조정까지. 공사 역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보며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현과 서울시가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법원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새해 초부터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위해서라면 검사 정보를 오히려 더 알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도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이라며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지자들과 이른바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주며 검찰에 맞서 싸울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 역화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 대부분이 비공개라 검사의 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검사 사진을 잘못 공개한 것에는 유감을 나타냈지만 앞으로도 신중히 검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모레는 출석하지 않고 조사 일시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당내 여론에도 결백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검사 좌표 찍기나 방탄 일정에 숨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문계기 수사로 경찰 조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시점에 다시 한번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됐을 때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에 종료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2라운드 싸움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모레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당은 연장 못한다는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당은 옹졸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국정이 석고장난도 아니고 이제는 화물연대 때려잡았다고 잘했다고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30인 미만 기업의 주 60시간 근무제 연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야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제도가 없어져 대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책임이라며 연장을 촉구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든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든 다 피해가 뻔한 부분인데 조속히 이 부분은 연장해주고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산재공화국, 가로사공화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일몰 법안 논의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부터 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이걸 이렇게 안건상정을 올려갖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수백억 원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여기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점거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 협상이 쉽지 않은 건 각 당의 핵심 정체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가 올해가 지나면 제도가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연말에야 쫓기듯 논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새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탄절 전날 새벽 법정 시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는 일제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12월 하순에서야 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매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줄었지만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예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이 63억 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이 늘었고 대표적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49억 원, 권성동 의원도 35억 원을 따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2억,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36억 원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 없던 예산도 적지 않아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한을 못 지킨 예산 심사 과정도 한몫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제때 결론을 못 내 비공식 회의체인 예산 소소위를 거쳐 막판 원내대표 단판까지 간 건데 소소위부터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인 탓에 쪽지 예산 밀어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지역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졸속 밀실심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회의록 공개 등 개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친윤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현실화하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임명됐습니다. 입법, 행정, 외교 분야에 걸쳐서 통섭하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공직자분이십니다. 당의 원로시고요. 근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최우선 고려되었다라고. 내년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하고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을 치르는데 경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비대위 임기 만료 전인 3월 12일 전까지는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과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가운데 김기현 의원과 친윤 장제원 의원이 손잡는 이른바 김장연대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모임에 참석한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며 연대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SNS에 총선 승리 다짐을 올린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지낸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며 비전 없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연대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윤상현 의원도 이런저런 연대론이야말로 자신 없다는 이야기라고 가세하며 전당대회 열기는 초반부터 가열되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이 정해지면서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론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친윤 권성동 의원이 언제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정치권의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송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금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를 했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몰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쟁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상당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안전운임제는 얼마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 올해 말까지 일단은 뭐 그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3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 야당은 3년 연장 개정안 이거 원래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약속 안 지키면은 우리가 지금 단독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예. 추가 연장 근로제라는 것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입니다. 예.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주에 8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까지 끝나는데 예. 이것을 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와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이거 일몰 연장 반대한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로 위반이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우리 이거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거 가지고 협상 안 하겠다, 이거 주고받기 안 하겠다, 예.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빠트려 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 2시간 전에 회담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불발됐어요. 예. 그래서 28일 날 이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 내일 또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하나 더해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논의는 계속 꼬이는 상황입니다. 28일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측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준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몰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좀 세법이 좀 다른 것도 같고요. 일단 노조 때리기에 신들이 나셔서 더 때리면 때렸지 그냥 봐주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제 연장하는 정부안이죠. 예. 예, 지금 그러고 2022년 11월하고 12월하고 바뀐 것은 정부가 노조를 때렸는데 국민들이 박수를 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오른 부분.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달엔 하자고 했던 일이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안전운임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이건 맹점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졸음운전도 막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하는 건데, 안전운임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해야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그중에서 차 할부값으로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남는 게 지금 운수 노동자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200만 원인데 차 할부 내고 난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이미 법을 개정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 8시간 운전하면 몇 시간씩 쉬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을 다 정해서 하고 있었고, 예. 2012년부터 이 규칙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해서 모든 운수업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바뀌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하면서 안 했고, 지금 정부도 6개월 동안 파업을
협상하고 예, 나서도 논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로 나왔던 이 60시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지금 30인 이하 사업장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60%거든요. 예. 60%의 사업장에서 지금 60시간 이상 일하는 거 이걸 지금 현재 정부는 80.5시간까지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맥락 없이 시간만 끌어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전히 노동 최장시간 국가로서의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좀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그냥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셈법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철학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까지 뭐 섞여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28일까지 과연 이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성일종 정책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네. 타협 대상 아니다, 협상 대상 아니다라고 이미 선긋기에 나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안전운임제라든지 추가 연장 근로제, 노랑봉투법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업주에게는 악몽과 같은 법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업주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그냥 마음껏 불법 파업을 통해서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업자들은 구제 수단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할 수가 있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할 수 있지만 사업가들이 사업할 수 있는 권리는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좀 대화 타협해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큰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조항 하나, 법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노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결국에는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의 철학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노란봉투법도 사실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뭐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합이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파업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원청과 그 사이에서 탄압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정규직 노조와의 싸움에서 견디기 위해서 1m짜리 철장을 치고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 파업 엄단하겠다고 5만 장관들 다 끌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에서 경찰청 헬기 타고 거제까지 내려가서 특공대에 투입하겠다라고 경찰하고 회의하다 경찰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망신까지 당하면서까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그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문제까지 이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내려가서 탄압해 놓고 이제부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그러니까 ILO 기본 조약 같은 경우는 국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조합이 조합원 비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걸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기본 원칙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일천하신 게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소장님께서 자꾸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관에 대해서 폄하하고 지금 공격하시는 모습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화물차주가 월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1m 철장 안에 갇혀져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측의 손해배상 그럼 어떡할 거예요? 불법 파업 때문에 사측이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못 만들어서 그럼 기업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불법 파업은 이건 엄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좀 노사정의도 있고 노사경로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대화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에 120명밖에 안 되는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의 정규직에다 비교를 하면서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노조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부 금속노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탄압한 노조는 12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노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청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자, 노동쟁의를 원천까지 좀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해봐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려요. 어찌 보면 이 논의가 여와 야에서 그렇죠. 지금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노조의 입장도 들어보고 노조 안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여러 예가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진행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법안들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28일 본회의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또 얼굴 사진 등을 자료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서 봤는데 보셨죠?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나 쉽게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명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담당 검사고 그 사람이 사법시험 언제 합격했고 쭉 어떤 경력을 지녔고 그 사람이 맡은 주요 사건은 무엇인지 또 그 사건을 클릭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검사들이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듣고 어떤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과정을 다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예. 이건 공직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검증의 과정입니다. 예. 이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란 말을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건 검찰.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공판 검사까지 나가서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이 마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게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방해한다. 검사를 압박하는 게 법치주의 훼손이다. 예. 법치주의를 지금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통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 이걸 법치주의로. 예. 법으로 통치하려는 걸 법치주의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예.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의 평등한 법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그 말씀하셨는데 자 저기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좌표찍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더 우스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 역한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좀 정신을 차려서 보면 저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국회 일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무차별 낙인 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자,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지는 것이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 민주당에서는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의 정권 하에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한 사람들은 왜 공개 안 했어요? 항상 공개가 됐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그냥 내용이 공개는 항상 됐습니다. 예, 일단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뭐냐면 우리는 정치 탄압받고 있어요. 정치 보복받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정치 검찰로부터. 그 정치 검찰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라면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그대로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일이다.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 권력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행위는 위험하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억울하더라도 검사들이 일을 잘못했잖아요. 그럼 국회 불러요. 법사위원회 불러요. 검찰총장 그리고 뭐 밑에 중앙 뭐 지검장 그리고 저 검사들 불러요. 그 당신들 수사 똑바로 했냐라고 따지란 말이에요. 그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당이라는 책임 있는 국민의 대변인들이 예. 이렇게 검사들을 좌표 찍는 것은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욕해 주세요. 공격해 주세요.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해서 예. 지금 외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질문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도 여론과 권력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명국은 재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주의 원칙이니까요. 예. 모든 재판의 판결문은 검색이 가능하고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그 당시에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법원망에 들어가서 개별 사건을 사건 번호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부터 되게 이상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검찰의 영역도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가 마치 지금 공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당장 언론도 매일같이 조직도 그려서 검사 누구고 그 밑에 누구고 기수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이번 건을 수사한다는 얘기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만 알고 있는 정보를 몰래 빼내서 공개했느냐. 저는 그런 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왔는지를 국민들이 아는 과정이 압박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서 개별 검사에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그 개별 검사에게 접근해서 압박을 하거나 또 스토킹하라거나 이런 사람들 현행법으로 다 처벌해야죠. 만약 좌표짓기를 그렇게 이해해서 실제 검사들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검사들이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아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어느 수사에 뭐 포함이 됐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여연대가 이미 그 사건 그 검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것과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라면서 간첩단처럼 조직도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검사들이에요. 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이성을 찾고 만약 공개되고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 뭐 재판, 판결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왜 안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얘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 날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이 됐던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길 줄 알았는데 짧았어요. 짧은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응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응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 얘기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정해놓고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특별 개인을 놓고 볼 게 아니라요. 검찰에 불려가는 피의자는 모두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선생님 뭐 이번 건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검찰에 나와서 한번 진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떠신가요? 아이고 제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목요일은요? 뭐 이런 저런 사정이 금요일은 제가 월차를 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금요일 한번 나와서 하시죠. 라는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는 누구나 다 같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예. 변호사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그런 거라고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에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이 변호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데 예. 느닷없이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28일입니다라고 통보하고 다음 날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간다?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율하면 되는 일정, 변호사 사무실 일정을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런 사실 공보를 하든가요. 그것도 아니고 당대표실에 엉뚱하게 전화를 해놓고 변호사가 아무런 조율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 사건에서 뭘 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하겠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까요? 이 이제 상황에서? 뭐 계속 조율을 하겠죠. 이제 조율해서 출석을 실제 하시라. 이제, 그래서 출석 가능한 날짜가 네네. 언제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어쨌든 뭐 작년 6월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친여 성향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 이 사람이 밑에 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이거 수사하면 안 될 것 같아, 뭐가 다시 부족해, 다시 해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무마시켰었고 예. 올해 6월에서야 성남지청장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지금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니까 저 무혐의해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좀 정정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검찰하고 조율이 된다면 이제 본인이 자신 있게 뭐 출두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무혐의를 입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성남 FC 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300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대규모 동원해서 하는 이 수사의 본질은 대장동의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김만배들 일당이 정진상과 이재명 등 당시 성남시장실을 매수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 이거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아내는 줄 알고 저렇게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건의 본류를 제대로 짚어서 딱 핵심을 짚어야지.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저걸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제 돌다 이제 성남 FC로 해서 성남 FC가 경기를 잘 뛰어서 그 광고비로 성남 선수들이 잘 뛴 것으로 시민들이 흡족했으니까 그것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다. 본류로 빨리 돌아가서 원래 해야 되는 대장동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지금 검사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자, 이 관련해서 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살짝씩 바뀌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조금 관심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 초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토론회인 거죠. 공부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혹은 다른 것을 좀 생각하는 다음 차기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정 구속이라든지 뭐 감옥에 가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모색해보자. 우리 의원들 모여라. 30명 정도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 모임은 반성과 혁신이라는 그런 모임을 좀 확대 개편한 건데요. 김종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금 하는 거고 우리 반 이재명 토론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민주당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토론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우리 정치개혁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논의들을 할 거예요. 이런 명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반이재명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언론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나를 잊지 말아야죠. 예. 그 이제 멀리에 계시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정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이걸 뭐 이상 복잡하게 여길 게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당대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통해서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주류 비주류가 원래 어느 당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었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이제 뭐 우리들이 잘 지켜봤고요. 그리고 나온 걸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실세 예산 챙기기. 이건 매년 나오는 기사예요. 근데 이번 이 상황, 이렇게 늦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걸 챙겼다?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결위의 뭐 소소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들 국회 내에서 뭐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라든지 아니면은 각 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4-5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산 639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을 옆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지역 예산 이거 좀 증액해야 되는데 장관 이거 사인하시오. 그럼 정부 예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그냥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들의 예산은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현황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있나요? 훨씬 더 있죠. 뭐 63억, 49억, 35억, 뭐 36억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정기국회 예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예산실장이 예를 들면은 예결위원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뭐 말씀하실 예산 필요하신 예산 말씀 주세요. 우리가 정부 원안에다 태울게요. 정부 원안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회에다 올려요. 미리 올려요. 그러니까 이 증액하는 거는 정말 그냥 생색내기용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좀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준이지 아마 내일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실세들의 지역 예산은 1,000억 단위 이상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이분들이 만족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 더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기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이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들은 사실 국회 회의록 다 남아야 되고 시청자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록이 나중에 다 타이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소위는 말씀하신 게 전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추측을 하신 거지. 이런 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말씀 잘 주셨지만 소소위 가기 전에 이미 예산을 예를 들어서 YTN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YTN 건물을 짓는데 1,000억이 든다고 하면 첫 해에 1,000억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첫 해는 어느 건설사를 고를지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1억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1억만 계약금에 들어가 있으면 그 1억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1,000억을 쓰는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앙일보가 분석하는 걸 보면 성완종 정책위 의장이 가져가는 예산이 4,976억이라는 겁니다. 이제 벌어지는 사업이 앞으로. 그러면 기재부가 이걸 다 얹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그 노조 파업 얘기 계속 하시는데 기재부가 이런 돈 쓰면 안 된다라고 맞고 들어설 때 성완종 정책위 의장이 가장 앞에서 이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국회의원들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국회의원들과 어떤 면에서 짬짬이를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재부가 조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성완종 정책의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지역구 분들께서는 아이고 우리 의원님이 또 큰일을 하셨네라고 생각할 것이라서 언론의 비판이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
이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반복돼요. 그래서 예. 이거는 안 고쳐지고 예. 어차피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는 예. 저러한 예산 나눠먹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5시간 넘게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가 식별됐는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에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 무인기 4대는 우리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우리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유무인 정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빌라왕의 공범들을 붙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빌라왕 김모 씨 전세 사기 사건의 공범인 임대인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170억 원을 확인한 뒤 관계자 조사와 계좌 영장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 특정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이유가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토박이인 22살 A씨. 발품 팔아 구한 첫 전셋집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빌라왕 김모 씨가 세운 법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왕 김 씨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올해 초까지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주로 노렸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에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만 해도 한 5-6명 정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올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월까지만 해도 약 2,500여 건. 이 중 서울 화곡동이 3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동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면 입지 조건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화곡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여건에 비해서 그 주택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특히 김포공항 근처인 서울 화곡동은 고도 제한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빌라 밀집 구역이 됐습니다. 언덕과 구시가지가 많고 산단이 몰린 인천에는
다세대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입지 좋은 빌라를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고 덩달아 갭 투자를 노리는 임대 사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인천과 강서구를 노려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큰 피해를 본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히 살아보려던 시민들입니다. 인천은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집 문제만 터지지 않았었다면.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세 사기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 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조 회계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 민주노총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깜깜이 회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 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율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숫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입니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 18개 기관 책임자들을 불러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됐던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국회 차원의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은 부인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이라는 데가 우리 재난 이쪽에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공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는가 싶더니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좀 짧게 답변. 짧게 하면 일단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설명이 다릅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조사 특위에 보낸 자료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두 위기관리센터가 주관 부처의 보고를 받고 비서실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답변을 보면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분야 위기 상황만 관리하며 재난 관련 업무는 아예 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관 보고에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재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8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8개 기관에 맞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절차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에서 빠져있고 손광재 직무대리는 이태원 참사 훨씬 뒤인 이달에 위기관리센터장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는 부실했던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 다음 주 청문회까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는 안전재난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그대로 집에 돌아간 뒤 아침까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장비,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입니다. 경찰은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렛에서 압수한 소방 관련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소방 설비들을 제어하는 장비인 화재 수신기가 불이 나기 전부터 꺼진 상태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수신기가 꺼져 있으니 스프링클러가 애초에 작동될 수 없었고 방화 셔터나 옥내 소화전 등 다른 소방시설도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리거나 소방시설이 작동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아예 꺼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매연 여과 장치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트럭 아래 있던 폐 박스에 불이 붙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과 장치는 300도 이상 고열을 내 쌓인 매연을 제거하는데 이때 배기구가 폐 박스와 닿거나 아주 가까이 만나면 실제 불이 날 수 있다는 재현 실험 결과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관리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전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이번 화재와 관련된 본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입건된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김영종 사장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대전고용노동청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참고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난 지 약 1년 만에 공식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열차가 운행되면서 탈선 사고로 이어진 건데 조기에 내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고 열차 200여 개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들 놀라신 분들이 많아. 사고 발생 1년 만에 나온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바퀴 파손이 탈선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차가 5탄 터널을 지나기 전 중간부 객실 두 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됐고 터널을 지나기 직전 파손된 바퀴가 빠지면서 객차 한 량이 선로를 이탈했는데 이 상태로 3km를 더 달리다가 영동 터널을 지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조사위는 해당 바퀴가 마모 한계에 도달하기 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했으며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과 주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으로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는 해양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가 격투 끝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잠복 중인 해양경찰이 이동하는 차량에 달려듭니다. 운전석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은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도주가 막힌 남성은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곧장 달아납니다. 비좁은 틈으로 빠져나가 보지만 경찰관들에게 포위돼 결국 붙잡힙니다. 지난 1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20살 A씨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베트남 이주 여성과 함께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선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해버린 거죠. 앞에서 막고 정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우리 그 형사를 끌고 가버린 거죠.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거해가지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에서 베트남 국적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4명 가운데 3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은 마약류 매매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회 3회까지 그 추가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습니다.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한번 추적 수사해보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밤 경기 고양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60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자택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에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람의 코로 침투해서 뇌를 괴사시키는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감염 사례입니다. 감염 사례 자체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치명률이 97%라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에서 넉 달간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50대 남성. 귀국 당일 저녁부터 두통과 열감, 언어 능력 소실, 목 경직 등 뇌 수막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상급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열흘 만인 지난 21일 끝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남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는데 국내 첫 감염 사례입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 민물과 토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아메바로 주로 이런 곳에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하다 감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감염자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물놀이를 했거나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혹시 이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과 함께 코로 들어온 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뇌 조직을 괴사시켜 며칠 안에 목숨을 앗아가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립니다. 지난 1937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 사례가 확인된 뒤 2018년까지 381건이 보고돼 감염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감염되면 증상 진행이 며칠 내로 빠르고 치명률이 97%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하면 코로 여기 들어와서 어딜 거치지 않고 체온을 견디면서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뇌로 들어가니까 그 뇌 조직을 이렇게 용해시켜서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거죠 뭐.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염이 보고됐는데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파울러 자유 아메바 발생이 보고된 지역에서는 수영과 레저 활동을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배상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가수 유희 씨는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비만 프로젝트 후 유희로 거듭나세요란 홍보 문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은 유희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지난 2014년 배우 공효진, 김민희, 류승범 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 업체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 영리권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개정안에 담긴 인격표지 영리권은 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과 구분됩니다. 인격표지를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초상권으로 인정되던 정신적 손해에 더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 권리 침해 시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수부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그대로 집에 돌아간 뒤에 아침까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일도 칼바람이 불며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2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추위 속의 중서부 지방은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4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수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근 눈폭탄이 떨어지며 피해가 속출했던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